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선거에서 표심이 요동쳤던 경합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승부를 가릴 것으로 예측되는 6곳을 찾아 판세를 알아봤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최근까지 48명이 숨졌습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인과성이 매우 낮다며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 등 안전수칙을 강화해 예방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7명 늘어 사흘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가족 지인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확산이 시작된 미국에선 하루 만에 8만 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할 위원 2명을 내정했습니다. 공수처 구성 논의에 첫 발을 뗐지만 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경우 공식 출범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미국 대통령 선거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미 대선의 현재 판세와 전망, 오늘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결과가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었던 만큼 이번 대선도 좀처럼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경합주, 즉 선거 때마다 표심이 변했던 주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합주로 분류되는 지역은 6곳입니다. KBS 특파원들이 경합주의 선거 판세를 현지 취재했습니다. 먼저 남부 선벨트 3개 주를 애리조나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드리고 이어서 북동부 3개 경합주를 펜실베니아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애리조나주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공화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거나 모자를 썼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 대체적인 공통점입니다. We need to stand up for our people and we need to stand up for this country and make this country number one again and forget globalism. We want protectionism. Bringing back the country, he brought like unemployment way down and he's lowering taxes and stuff like that. 연설장에 들어가기 위한 줄은 2km 가까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저 건물 뒤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약 2시간 정도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애리조나는 1996년 대선 이후 24년 동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애리조나주의 여론조사는 민주당 쪽으로 기웁니다. In terms of foreign policy issues and also in terms of respectful of the diversity of this country is also very important to many voters. Population that's coming in from California, Chicago, New York, that it's definitely culturally shifting Phoenix further towards the middle than it was. 애리조나와 함께 경합주로 분류되는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주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근소하다는 점, 또 코로나19로 입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하고 유세를 재개한 12일부터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무엇보다 숨은 트럼프 지지자, 이른바 샤이 트럼프가 지난 대선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예측이 안 된다는 게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듭니다. Right now, Biden is set to be ahead in Arizona, but when you see these numbers,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during the actual election day. I think it was a matter of turnout. So many more Trump supporters. 선거를 열흘 남긴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터져나올지 모른다는 점도 현재 판세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필라델피아 북동부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른바 샤이 트럼프들이 쏟아져 나온 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에디 씨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Really, right now, I'm really like undecided on both candidates. I don't really like Trump. Biden, he's not really speaking of nothing that's of interest in the political game. 이웃인 유세프 씨는 트럼프 대통령을 밀 계획입니다. I would give Trump 4 more years so he can fix things. I hope as soon as this COVID is over, things are going to boom up again.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펜실베니아주는 지난 대선 땐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가 이른바 러스트 벨트의 재건을 약속한 게 주요했습니다. 이번엔 바이든 후보가 일단 근소한 차이로 여론조사에선 앞서 있습니다. Cares about social justice issues, cares about making the country a healthy place for all, residents, immigrants, and everyone. So I think he's the right guy to lead at this time here. 이른바 러스트벨트 3개 주 중에서 이곳 펜실베이니아주는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데다가 선거 앞두고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도 갈수록 좁혀지고 있어서 양측 모두 선거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펜실베이니아주를 2차례나 찾았습니다. I don't want to lose anybody. You got to go vote. 바이든 후보도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에 많은 공을 들였고 막판 지원 유세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펜실베이니아입니다. We've got a turnout like never before. 오바마 유세장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바이든 지지자들. Donald Trump is a monster and a racist. So we don't support racists here. 바로 길 건너에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란 듯이 트럼프를 연호합니다. He's not wanted down here. This is South Philly, Trump territory. That's all I got to say. 그러니까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빼앗겼던 곳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뺏은 곳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싸움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누가 될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번에 워싱턴 연결해서 종합적인 판세 그리고 두 후보의 막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웅규 특파원, 앞서 현장 취재를 보니까 이번 대선 역시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KBS 특파원들이 미 대선 그 한복판 현장에서 전해드린 대로 6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 좀 앞서고 있지만 미시건주 한 곳 제외하고 대부분 오차범위 냅니다. 여론조사 지금 현재 반영일 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4년 전처럼 여론조사 뒤집기 자신합니다. 들어보시죠. The great red wave hasn't hit yet. That hits in a few days. It's going to be a great red wave like you've never seen before. 네, 본 것처럼 바이든 후보는 불안한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는 대규모 유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불안하다,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바이든의 핵심 메시지는 코로나19입니다. 당선된다면 코로나19부터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To do if I have the honor of being elected your next president. I'll immediately put in place a national strategy that will position our country to finally get ahead of this virus. 네, 이제 마지막 TV 토론도 끝났죠. 앞으로 열흘 양측의 전략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 토론 이후에 큰 이슈 없어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양측 서로 투표 독려하고 있는데 자신의 지지자들 더 많이 투표장 나오라는 소리 같습니다. 두 차례 TV 토론, 유세에서 보면 공개적으로 드러난 두 후보 정책, 미 언론 표현대로 폴라 오퍼짓, 극과 극 정반대입니다. 한국의 핵심적인 북미 관계, 대외 경제 정책 정반대시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열흘 후 누가 당선되느냐? 미국에 당연히 중요하지만 한국에도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독감 백신 속보입니다. 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지금까지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낮다고 결론짓고 안전수칙을 강화해 계속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에도 접종 후 일주일 안에 숨진 노인이 1,500명 수준이라며 상황을 비교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지 숨졌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48명입니다. 하루 새 12명이 더 늘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7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80대 이상이 18명, 60대가 2명, 60대 미만은 5명입니다. 사망 신고가 계속 늘자 보건당국은 이틀 연속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문위원회를 열어 사망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위원회는 부검 등이 진행된 26건을 우선 검토한 결과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이 다 백신과의 관계성이 그렇게 정확히 입증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백신과 사인과의 관계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의사협회 주장처럼 접종 일정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되려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예정대로 접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접종 전 의료진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접종 뒤 의료기관에서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실 경우에는 이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온이 좀 올라간 따뜻한 그런 시간대에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접종을 해주시고. 보건당국은 사망 신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상온 보관이나 백색 입자 등 백신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고도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 기간에 백신을 맞고 일주일 안에 숨진 만 65살 이상 노인이 약 1,500명 수준이라며 올해 상황과 비교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7명으로 지역 발생 66명, 해외 유입 1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12일 이후 확진자 수를 보면 줄어들다가도 갑자기 급증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추가 전파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거리 두기 완화 이후 모임이 늘어났죠. 가족이나 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방역당국은 최대한 외부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김진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무용학원, 강사와 원생 등 지금까지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강사 A씨가 최초 확진된 후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초등학생 13명의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학생들이 등교한 것으로 확인된 인근 4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강사 A씨의 가족이 지난 22일 최초 확진된 후 함께 사는 가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고양시 지인들과 부천의 무용학원으로도 확산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원에서 강사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밀접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레 학원이다 보니까 자세 교정을 위해서 접촉도 하고 이렇게 했겠다 싶어요. 서울 강남과 서초 지역 지인 모임과 연관된 환자는 29명까지 늘었습니다. 대전의 가족 명절 모임에서 시작된 감염도 어린이집, 교회, 직장, 병원 등으로 번져 지금까지 33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친밀한 모임이 고리가 돼 병원 등 취약시설로 감염이 확산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요양원 등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 자체가 결국 중간고리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통제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상황을. 정부는 특히 단풍철을 맞아 나들이 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야외에서도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며 최대한 외부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또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8만 5천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내년 2월까지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은 최악의 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기준 8만 5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 16일보다 1만 명 정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우려스러운 건 확산 추세입니다.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였던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7일 최저점을 찍은 뒤 이달 들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켄터키, 아이오와 등 38개 주에서 코로나19 환자 입원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We do need to acknowledge, and he does acknowledge, that we're in a very serious moment right now. We're seeing increases in cases. And what we're seeing is through the Midwest, upper Midwest, and the plains, a lot of cases occurring, hospitalizations, and we'll see results from that.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워싱턴대 보건계량연구소는 내년 2월 말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Well, if people are not wearing masks, then maybe we should be mandating it. 워싱턴 DC에는 이렇게 20만 개 이상의 작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의 숫자가 얼마나 더 늘지는 정부의 방역 대책과 미국인들의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4명. 이 분명한 신호에도 열악한 업무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언제 누가 또 쓰러질지 모르는 불안한 일상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오늘 주말 도심을 울렸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숨진 30대 택배 노동자의 회사. 택배 노조원들은 숨진 동료가 마지막 남긴 한마디에 목이 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노조원들은 과로 때문이라며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호소합니다. 새벽 2시가 되면은 호흡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새벽 3시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에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최근 CJ대한통운이 대책을 발표했지만 다른 업체들은 미온적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가로사를 만드는 이 시스템 바꿔야 된다. 분류노동 회사에서 별도로 인력 투입한다. 해야 된다. 그리고 산재보험 전원 적용시켜야 된다. 대학생들도 택배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추모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죽음의 배송을 멈추라란 구호가 쓰여진 택배 상자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또 다른 택배회사 본사. 학생들은 굳게 닫힌 문에 추모 메시지를 모아 미리 제작한 플래카드를 매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분들은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또 누군가는 또 죽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슬프고 이딴 택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국토부는 다음 달 안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이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이희종 집행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숨진 택배 노동자들은 다 20, 30대였습니다. 죽음과 좀 거리가 먼 나이들인데 도대체 업무 강도가 어떻길래 이렇게 과로사가 있다는 건가요? 올해 코로나 위기로 택배 물량이 갑자기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도 노동자들도 거의 한계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택배 노동자들은 보통 7시에 출근해서 그 터미널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분류해서 자기 차량에 실는 일, 이걸 이제 분류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산업 초기에는 이게 1시간, 2시간이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물량이 늘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느니까 지금은 2시, 3시 넘어야 이게 일이 끝납니다. 7시에 시작해서 2시, 그렇습니다. 3시까지 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배송을 시작하니까 당연히 밤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고 사실 요즘에 집에서 집 앞에서 10시쯤에 택배 기사들 만나는 건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수달째인데 사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배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한 7시간 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지난주 저희 뉴스에서 이제 30대 한진 택배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었는데 한진 택배 측은 당시에 과로사가 아니고 지병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측은 항상 이런 식입니까? 오늘도 한진 택배 앞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진은 좀 과로사 발생 초기 때부터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 보도해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분노했고요. 사인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지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인이 일상적으로 한 200기 정도밖에 배송 안 했다 이게 축소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족이 문자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새벽 4시에 더 이상 못 하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문자를 공개해서 이제 진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또 좀 재밌는 일, 좀 분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사과문을 냈어요, 회사에서. 예. 그런데 그 사과문이 또 임직원 명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과로사 대책위에서는 이제 대표가 정확하게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한진이 아직 정확하게 사과를 하거나 대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진택배 측에 좀 더 특별한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 CJ 대한통운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뭐 산재보험 가입 추진, 초과 물량 공유제 도입, 또 분류 작업 인력 추가 뭐 이런 걸 밝혔어요. 이게 실현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네, 일단은 CJ가 사과를 했고 대책을 발표했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배사로 분류되지만은 뭐 쿠팡 이런 데도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사과도 없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CJ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 분류 작업 인력을 한 4,000명 정도 상시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가로사 대책위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 주장을 수용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산재 가입을 100% 권고하겠다, 건강검진을 매년 하겠다, 그리고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해서 자동화 사업을 하겠다.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초과 물량 공유제는 현장에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대책 발표를 제대로 이행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추석 때도 뭐 추가 인력, 분류 작업 인력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노사 간에 사실 말이 서로 주장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택배사들에게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 나가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대처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일각에서는 택배 노동자가 특수 고용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배달 물량을 좀 조정하면 된다. 이게 본인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근데 택배 노동자들은 물량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지역으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은 다 자기가 소화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계약을 해지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사실 하루 이틀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근본적으로는 뭐 새벽 배송이니 당일 배송이니 이런 속도 경쟁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딸이 사람들한테 택배 사람들 힘드니까 총알 배송 시키지 마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총알 배송, 그다음에 새벽 배송, 그 당일 배송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참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지만 그 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밤에 일을 해야 되고 좀 더 빠르게 하려면은 좀 더 위험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과도한 서비스 경쟁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생활물류 발전 서비스법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표준계약서 이런 걸 제대로 바꿔서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류 작업만 7시간이다. 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가 그동안 국회에서 멈춰 있었죠. 국민의힘이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미뤄왔는데 민주당이 최종 시한을 오는 26일로 못 박으며 압박하자 마침내 야당 몫의 위원 2명을 내정했습니다. 일단 첫 발은 뗐지만 실제로 공수처장 후보를 국회가 최종 의결하기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내정했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입니다. 공안통으로 꼽히는 임 변호사는 2018년 드루킹 사건 특검 때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고 이 변호사는 2015년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 검찰개혁에 신호탄이 울리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봉현 전 회장 옥중 폭로를 계기로 공수처 출범을 더욱 압박하며 최종 시한을 26일로 통보했습니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맞서오던 국민의힘, 일단 최종 시한에 맞췄습니다.
저쪽은 힘이 있다고 26일까지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점에 추천할 겁니다. 예정대로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면 공수처 구성 절차에 첫발은 뗄 수 있게 되는데 처장 추천을 단언하긴 이릅니다. 7명의 전체 추천위원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의결되는 만큼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후보 추천 거부권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 기소권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 추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법 개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는 월요일에 사실상 끝이 납니다. 정치권을 뒤흔든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로 인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이 국감장에도 소환됐고 여야 의원들의 수준 낮은 언쟁은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됐습니다. 사실 매년 국감이 끝날 때마다 이런 평가가 반복돼 왔지만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데 국회와 언론 어느 쪽 책임이 더 클까요? 이화진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로 야당은 방탄 국감 하려는 거냐, 여당은 막장 국감 만들려는 거냐며 다퉜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하는데 한 명도 지금 증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한미 간 공동 첩보 자산인 SI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제가 9년째 국정감사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단 한 명의 증인도 동의하지 않는 국감은 처음 봅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논의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다시 추미애 장관 일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권에 연루 의혹이 터져나온 라임 옵티머스 사태 국감. 아니면 말고식 폭로까지 나왔는데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분은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 같았던 국감에 증인과 의원의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지금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의원님도. 일방적으로 하시면 저는 참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돌성 사나운 모습은 올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이라고 진짜 들어봐서 정말. 야, 박성준은 볼 일이 없어? 야라니. 행정부를 견제 아닌 국회의 시간을 다짐했던 여야가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유권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최대 크기를 자랑하며 하늘 위 호텔로 불리는 A380 여객기가 여행에 목마른 스갱들을 태우고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관광 비행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자 항공사들이 잇따라 관광 비행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비행 함께했습니다. 마스크를 낀 승객들이 특별기에 오릅니다. 비행기는 현존하는 최대 크기의 A380.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강릉과 제주 상공을 돌고 다시 돌아오는 관광 비행 상품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메마른 몸과 마음에 활력을 들고자 계획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야. 처음 해보는 도착지 없는 여행. 하늘 풍경을 하나하나 담아봅니다. 여기 오기 일주일 전부터 저희 대구에서 왔는데 잠도 못 자고 매일 언제 가냐고 물어봤었거든요. 따님이? 네네. 국내선에서는 처음 맛보는 기내식도 특별하기만 합니다. 경품 추첨 행사의 1등 상품은 동남아 왕복 항공권. 동남아 항공권의 주인공 과연 누구일까요? 당첨돼도 걱정부터 앞섭니다. 물론 지금 여행 가고 싶어서 진짜 다 가족이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으니까 좀 동남아 상품권을 언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도를 낮춰 한라산 주위를 선회하자 창밖으로 백록담의 장관이 손에 잡힐 듯 펼쳐집니다. 이야, 끝내준다. 멋지다. A380이 마지막으로 승객을 태운 건 올해 3월 말. 그동안에는 하루 300만 원의 주기료를 주고 공항에 그냥 세워놓거나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해 빈 여객기를 띄웠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손님분들이 보니 참 만감이 교차한 하루였습니다.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의 관광 비행 상품도 호응을 얻으면서 발목 낀 여객기를 활용한 비행 상품 출시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뮤지컬계도 조심스럽게 관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무대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공연을 위해 연습실에서도 무대에서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한 뮤지컬 무대, 김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멸의 사랑 이야기. 7년 만에 이 작품이 다시 무대에 오르기까지 방역 또 방역이었습니다. 무대는 물론 분장실, 객석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관객들 입장 전까지 최종 점검을 합니다. 걸린다면 저희는 공연을 중단하게 되고 100에서 200명에 되는 이 인력들이 직장을 잃게 돼요. 사명감을 갖고 꼭 지키고 있습니다. 관객들도 마스크를 쓰고 열을 확인하고 신라면 혹시 김진지 작성하셨나요?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졌지만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요즘 뭐 어디 가나 다 QR코드 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나만 위한 게 아니니까. 코로나19는 연습실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군무를 추면서 노래를 부를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혹시나 있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배우가 한꺼번에 모이는 대신 연습 시간대를 나눴습니다. 그 씬에 나오는 사람들만 불러서 연습하고 다음 시간도 다른 사람들 나와서 연습하고 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모여서 연습하는. 대학로 소극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기간 무사히 공연을 이어가기 위해 매일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대에 오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지켜나간다면 저희는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일이 없고 계속해서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연계의 이런 노력에 관객들도 조금씩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위로를 받고 거기서 펑펑 쏟고 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